94쪽입니다. 부패 행위의 예방과 근절 방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부패의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은 독재입니다. 독재 국가들을 잘 보면 거의 다 부패한 나라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옆나라 중국, 부패한 나라입니다. 시진핑, 공산당이 독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패한 국가입니다. 푸틴이 독재하고 있습니다. 윗동네 북한, 엄청난 부패 국가입니다. 엄청난 독재 국가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재가 심할수록 그 나라는 부패가 심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이러한 상관관계는 뚜렷합니다. 제목이 한국에서의 진실과 정의의 붕괴입니다. 당시 정권은 살짝 독재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운영 방식인 상권 분립이 작동하지 않았었죠. 이 상권 분립은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었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와 하나가 되어서 마음대로 했었죠. 권력이 하나로 집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겁니다. 결국 감옥에 계십니다. 자, 이분 이전의 독재자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5.18로 대변되는 막강한 독재를 했었죠. 역시 부패했었습니다. 이분도 감옥에 다녀오셨죠. 자, 이분 이전의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강력한 독재를 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간첩 누명을 씌워서 없애기도 했고 소리 없이 사람들을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정적인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을 몰래 없애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이 되어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신이 나서 토벌하고 다녔던 경력을 장준하 선생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장준하 선생은 연설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를 폭로하면서 박정희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눈에 가시 같았겠죠. 경기도 포천 지역의 산에 장준하 선생이 산행을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장준하 선생을 제거한 겁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심지어 가족도 그 죽음의 원인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장준하 선생을 유해로 옮기는 과정에서 두개골의 한 몰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이죠 여러분? 머리 쪽에 동그랗게. 누가 봐도 커다란 망치, 공사판에서 쓰는 오해머라고 했습니다. 맞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렇게 독재를 했었습니다. 역시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인 김재규의 총에 맞아 돌아가십니다. 자, 또 이분 이전의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앞에 나온 분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독재를 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4.19 혁명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물러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못 살기도 했지만 또한 부패가 만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독재를 하면 부패하게 될까? 독재를 하면 독재자의 입맛만 맞추면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독재자와 얼마나 친하냐, 독재자의 비율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출세의 지름길이 되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게 꼭대기의 독재자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사회 전반에 능력이 아니라 편법이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부패가 뿌리를 내리면 좀처럼 제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 계속 부패한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부패한 나라들이 부패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자,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그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 독재가 얼마나 사회를 부패시키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상식 이하의 현상에는, 모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패가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고 불합리한 관습과 맞물려서 능력보다는 편법이나 친분이 우선시되는 부패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패는 어떻게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려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고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자, 실제로 노르웨이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국가가 투명합니다. 부패가 옅은 나라입니다. 독재의 반대편인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예방이나 해결 방안을 구할 때 언제나 인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라인홀트 리부어, 미국인이죠. 리부어입니다. 자, 이분은 도덕의 영역을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은 전혀 성격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할 때는 그 집단이 부도덕한 활동을 할지라도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최초로 구분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패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부패의 원인 92에서 93쪽에 있죠.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얘기했고 부패의 예방과 근절 방법도 94쪽입니다.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패의 예방과 근절 방법.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도덕성, 즉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청렴이라고 합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청렴의식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청렴한 공직자는 청백리라 불리웠습니다. 95쪽에 보면 청백리 두 분이 소개되어 있죠. 맹사성과 박문수, 당대 가장 청렴했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렴해지고 청렴의 문화가 형성된다면 부패가 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미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패는 적발 확률이 높을수록 처벌의 가능성이 클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감소합니다. 부패하면 어김없이 잡혀가 반드시 처벌받아 처벌이 엄청 세 그러면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아직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판사와 검사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판사와 검사를. 자, 그래서 최근에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면 그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인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입니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와 그 가족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3분의 2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도. 자, 이렇게 추진하던 조국 민정수석은 반대에 부딪혀 지금 중도 하차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누가 반대할까? 이분들입니다. 잘 보면 가운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나경원 보이죠? 황교안 보입니다. 나경원, 황교안 보이죠?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씨와 김성태 씨도 보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은 왜 반대할까? 2년 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에 파출소, 지금 지구대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대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폭력배들,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 노회찬 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명을 쓰고 매우 미심쩍은 방법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국민들이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94쪽 13째 줄을 보면 내부신고자 보호 제도가 나옵니다. 자기 조직 내부의 부패를 발견하고도 좀처럼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은 자기 조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 되는 거죠. 버티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렴하다 하더라도 집단의 부패에는 무력해지지 않도록 내부 신고자 보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패에 대해 몇 시간에 걸쳐 다뤄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부패한 상태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로 인한 손실도 매년 전체의 17%나 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부패로 손실되는 금액입니다. 1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MB의 100조의 왕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CPI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가하고 있죠. 5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작년에 59까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추세로 쭉 간다면 한 5년, 10년 뒤에는 우리도 OECD 중간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조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로봇의 몸체와도 같습니다. 누가 조정하느냐에 따라 그 로봇이 제대로 작동할 수도 있고 엉망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가 그 수장이 되어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청렴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음 먹고 하면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역동성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부패가 얼마나 나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 어떤 나라보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인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뭐였죠? 예전 겁니다. 5.5. 작년에 5.9가 되었죠? 평균은 7.04였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도였죠. 사적인 이익, 자기 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원칙이 있죠. 상권 분립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자, 다음 문제.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교과서 91쪽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원인 두 가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기심, 그다음 집단,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불공정한 제도나 관습이 되겠죠. 자, 세 글자로 리브어입니다. 라인홀트 리브어입니다. 깨끗한 거죠. 청렴입니다. 자, 세 글자. 공수처. 자, 뭐라고 불렀죠? 세 글자. 청백리. 아닌 사람이죠. 네, 이명박이죠. 이 MB는 대통령 선거로 정당한 절차로 압도적인 득표율 60%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겁니다. 그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찍어준 겁니다. 잘못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사람 김무성 씨죠. 아버지는 또 김성주 씨라고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분이 있죠. 김성태 씨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은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왜 자꾸 정치를 하려고 나오거든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해당하는 것은 다음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자, 어느 것입니까? 자, 모두 해당됩니다. 자, 두 글자.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죠. 관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